아, 예. 재벌 노동 쪽. 우리 조성우 좀. 네, 같이 하시죠. 네. 교수님, 오른쪽으로 오시죠. 왜냐면 이따 요 진행을 좀 해야 돼서. 네. 네. 자, 진행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재명 후보님의 일자리 정책 공약 발표 시간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이 실패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온 나라가 일자리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일자리 위기가 민생의 위기로 연결이 되고 있고 가계가 거의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님의 일자리 정책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민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분들부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마이크를 직접 들고 직접 소개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재명 시장 후보님은 제일 나중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천대 이해한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책 전체를 튜닝하고 조절하는 역할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명지대학교 김호균입니다. 주로 경제정책, 일자리 정책 관련해서 자문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국민서비스센터 신부름꾼 센터장인 정성호 의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재명 시장과 함께하는 성북갑 유승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 시장님과 같은 동네에서 도와드리고 있는 분당을 김병욱입니다. 우리 성남시는 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미 창업과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성과가 우리 이번에 대통령 선거 때도 많이 반영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수원팔달의 김영진 의원입니다. 예, 막상 사회를 맡고 있는 제가 소개를 안 드렸네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재윤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의 주인공 이재명 후보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입니다. 우리는 이깁니다. 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이재명 후보님께서 공약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자리 정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점을 좀 분명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이재명은 할 수 없는 약속을 하진 않습니다. 이재명은 말한 것은 꼭 지킵니다. 일자리 정책도 마찬가지로 황금빛 미래를 약속하는 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실제로 실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것은 실제로 반드시 실행할 수 있는 것, 또 반드시 책임질 것만으로 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일자리의 양과 질이 체계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소수의 좋은 일자리 25%와 나쁜 일자리 75%가 상호 대립하는 단절되어 있는 그야말로 1부 리그, 2부 리그가 우리 노동시장의 현실입니다. 노동시장 이중화 또 노동시장의 악화는 사실 해결을 해야 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과제이지만 해결을 해야 할 수 있는 방법도 참으로 많습니다. 문제는 정책 당국의 의지입니다. 우리 사회의 실업자가 현재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실제 실업을 그야말로 취업 자체를 포기한 사람까지 합치면 훨씬 많겠지만 일단 100만 개 정도의 일자리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면 상당 정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공공 부문에서 좋은 일자리를 최하 30만 개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100만 개, 200만 개가 아니라 30만 개 이상으로 최소한으로 잡았지만 반드시 지킬 약속을 드리는 겁니다.
30만의 일자리는 주로 젊은이들이 가질 수 있는 일자리로 구성했습니다. 첫째가 스마트 강군을 만들기 위한 모병 10만 명입니다. 전투, 무기, 장비를 전문으로 다루는 10만 명의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강제 징집 대신에, 징집 의무병 대신에 선택을 해서 모병으로 갈 수 있게 하고, 이 10만 명은 약 3년 정도, 본인이 원할 경우는 5년 정도의 근무를 하고 소위 부사관 정도의 보수를 받는 250만 원, 200만 원 정도 보수를 받는 그런 직장이 되겠습니다. 생계와 피복, 주거가 모두 해결되는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0만 모병은 직업군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도록 하고, 또 요즘 민군 공용기술 사업체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사회에 복귀할 때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방과 경찰, 그다음에 교사, 사서보건교사 등등, 그럼 거기에 더해서 노동경찰까지 합쳐서 약 10만 정도의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 소방 부문은 지금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방관 처우 개선과 결합되어 있고, 경찰도 마찬가지로 의무경찰을 정식경찰로 대체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기로 했습니다. 비정규직에 기간제 교사를 쓰고 있는데, 이 4만 명 정도의 정규 교사를 채용하면 현재 대기하고 있는 교원 지망생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 노동 현장의 불법 노동을 감시하고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또 장시간 불법 노동을 금지함으로써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으로 불리는 현재의 노동경찰을 이름을 아예 노동경찰로 바꾸고 노동 현장의 불법을 제거하고 일자리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일을 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제 보건, 의료, 이런 사회적 일자리, 복지 영역의 일자리들을 10만 개 정도, 보육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10만 개 정도를 최저 목표치로 잡았습니다. 두 번째로 민간 부문에서 최하 6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첫째로는 불법 노동 시간을 단축하고 장시간 노동에 대해서, 초과 노동에 대해서 1.5배의 초과 노동수당을, 초과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해서 일자리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54시간을 초과하는, 52시간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되는 불법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354만 명이고, 이 354만 명의 52시간 초과 노동을 철저히 규제하면 그 영역에서만 33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현재는 실제로 초과 노동에 대해서 1.5배가 아니라 0.8배만 주고 부당하게 노동 착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사업자들이 불법 장시간 노동을 선호하게 됩니다. 이것을 1.5배를 철저히 지급하도록 하면 그만큼의 신규 근로자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목표치를 17만 개 최하 정도로 잡아서 이 영역에서 50만 개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인데, 산업기관요원을 10만 명을 양성해서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 5년 정도를 근무하는 걸 조건으로 연간 1,000만 원 정도씩의 지원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도 해결할 수가 있고, 중소기업의 기술 축적도 가능하고, 약 5년 이상의 스펙 관리를 통해서 본인의 미래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10만 명의 산업기관요원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현재 국가산업 고용정책이 주로 수출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 대기업들은 영업이익을 늘리는 데는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러나 일자리
창출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 중심으로 일자리의 90%를 담당하는 중소기업 중심의 지원 정책으로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중소기업을 키워나감으로써 일자리를 늘려나가도록 거시적 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목표치를 제시할 수도 있지만 그 목표치 숫자라고 하는 게 거의 의미 없는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현혹하는 수치여서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획하고 있는 대로 기본소득 중에서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고 그 국토보유세를 전액 국민에게 목적세로 해서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되 그 기본소득을 현금이 아니라 반드시 한번 쓰여져야 할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또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 경제 성장, 경제 활성화의 기제로 매개체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1억 정도의 복지 예산이 지출될 경우에, 국가 예산이 지출될 경우에 이제 고용 창출 효과가 보통 1명을 조금 넘기 때문에 15조 원 정도를 목적세로 걷어서 전액 국민한테 그야말로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면 최하 15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겨난다고 하는 것은 뭐 정부가 사용하는 통계의 공식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추가의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증명된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목표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하 9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공공부문 정부와 공공기관 또 공기업의 비정규직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근로조건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이 고용 불안을 가져오고 또 소비 불안을 자극하고 또 실제로는 적은 수익 때문에 국민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서 그야말로 구매력을 축소시키고 결국 경기 침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 영역에서라도 비정규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시적, 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모두 정규직화해서 좋은 일자리로 전환하겠습니다. 제가 성남시를 예로 들자면 성남시에는 상시 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그야말로 정규직화 했기 때문에 성남에서는 거의 비정규직이 전국 최하 수준으로 거의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정부는 민간에 대해서 모범적 역할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사용하고 임금 차별을 하는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민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영역은 최대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또 신규 채용도 정규직 중심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여러 군데에 걸려 있지만 현재 근로감독관이라고 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수사권도 있고 그리고 조사권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전국에 119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근로감독관이라는 이름으로 노동부에 소속되어 있는데 실제로 체불임금 신고된 사건 처리도 불가능할 정도로 업무가 많습니다. 한 명의 담당 사업장이 보통 대개 사업장 수로는 한 200~300개 정도 또 담당 노동자 수로는 거의 한 14,000명 정도에 육박하기 때문에 실제로 노동 현장의 불법이나 불법적 노동, 장시간 노동 등을 규제할 또는 단속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겸해서 10,000명의 근로감독관을 추가 채용하고 이 명칭을 마치 노동자들을 감독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 근로감독관을 노동경찰로 바꿔서 현장에서 불법적 노동이 불가능하도록 하면 이게 노동자들의 일자리의 질을 올리고 또 일자리를 늘리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현재 노동위원회 업무로 되어 있는 업무 중에 일부 권리분쟁 조정 업무라든지 또는 일반 사법부에서 맡고 있는 노동 관련 사건들을 전담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노동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동법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노동자들의 권익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실업자들이 매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서 실업급여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핵심은 역시 실업급여의 금액과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늘리는 겁니다. 현재 90일에서 240일로 되어 있는데 120일에서 360일까지 늘리도록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현재 평균임금의 50%로 되어 있는 것을 평균임금의 60% 정도로 올리고, 또 거기에 더해서 지금 현재 상한이 이 하루에 4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노동부가 4월 달부터는 1일 5만 원으로 상한을 올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도 좀 부족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최저임금에 연동해서 최저임금의 120% 정도까지 지급하도록 고정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지금 체불임금이 계속 1조 원이 넘도록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로는 영세사업장에 종사하는 그냥 열악한 노동자들이 주로 체불임금의 희생자가 되고 있는데, 현재 정부에서 체당금이라고 해서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정부가 사용자를 상대로 구상을 하는 게 너무 어렵고 기간도 많이 걸리고 요건도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임금보장기금을 신설해서 임금보장기금에서 체불임금을 먼저 지급한 다음에 임금보장기금에서 해당 임금 의무자를 상대로 구상 청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청년고용 정책과 관련된 것인데, 현재 청년고용특별법상으로 보면 정부와 공공기관은 3%의 청년고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나마 작년 연말로 실효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대기업까지 포함해서 청년 의무고용 비율을 5%까지 늘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이건 좀 일반적인 일자리 사업과는 좀 다르긴 합니다. 거의 노인복지에 가까운 사업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일자리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만 명의 노인 소일거리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100만 희망하는 분들에게 100만 명까지 월 10만 원, 연 9개월간 10만 원씩을 지급하고 개도 업무라든지 아니면 청소와 같은 아주 단순한 이런 봉사활동을 하는 대신에 하루에 한 달에 1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는 그런 용돈벌이를 위한 소일거리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성남에서 35억 정도를 들여서 1인당 월 10만 원, 연 9개월, 동절기 또 하절기 좀 빼고 9개월 동안 9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는 사업을 했는데 호응도가 너무 좋습니다. 단순히 정부가 노인 지원 정책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것도 저희가 노인 배당으로 65세 이상 10만 원씩 하겠지만, 거기에 더해서 자기가 스스로 노동을 해서 수익을 얻었다라고 하면 자긍심도 높아지고 또 어르신들 건강에도 좋고 하기 때문에 소일거리 사업을 전국으로 100만 명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90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9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만,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10,000원까지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성남시에서는 올해 이미 시간당 8,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부문에 한정된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 최고의 복지는 역시 일자리 창출입니다. 성남시장 재임 도중에 고용률 초과 달성으로 일자리 대상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공약을 수없이 많은 정치인들이 합니다만, 그러나 대개는 재원상으로 또는 그냥 단순한 장밋빛 전망이어서 실제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약 이행률 96%라고 하는 것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재명은
할 수 있는 것만 약속했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저를 이 자리까지 불러주셨습니다.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천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강한 실천력을 가진 저 이재명을 믿어주시면 목표치는 제시된 목표치는 비록 낮지만 이 정도 목표치는 반드시 이행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더 교수님 추가로 더 설명해 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질의응답을 예, 하시죠. 그러면 바로 질의응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부탁드립니다. 할 게 없군요. 아니 다른 후보들하고 비교해서 다 물어봐 주시고 그러시지. 이 공공일자리와 관련된 논란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추가 말씀을 좀 드리면 공공일자리는 늘리는 게 맞긴 합니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OECD 대비 워낙 공공일자리 수준이 낮기 때문에 늘려야 되는 건 분명한데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데는 엄청난 예산이 수반됩니다. 평균적으로 1인당 3천만 원만 잡아도 10만 명이면 3조 원이고 100만 명이면 30조가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28조 원을 아껴가지고 국민들에게 100만 원씩의 그냥 지역화폐를 지급해서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살리고 지방과 수도권 간의 균형 발전하겠다라고 할 때도 아니 28조 원이 어디 있단 말이냐 이렇게 말하는데 일자리 100만 개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예산으로 따지면 매우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좀 현실적인 목표치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일자리 관련해서 또 이런 제안도 있습니다. 모 후보께서 대기업 임금의 80%가 되도록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정부가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그러면 80%에 미달하는 금액만큼을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하니까 사업자들은 절대로 임금을 올리지 않고 오히려 내릴 겁니다. 내리면 이거야말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게 되죠. 그러면 정부가 계속 그 차익을 메워줘야 되는데 결국 중소기업 또는 좀 비정규직 이런 노동자들의 임금이 결국은 실질적으로 정체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리고 영구적으로 계속 정부가 이렇게 임금 차익을 보전해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금액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게 저는 국가 예산을 거의 뭐 가용 예산을 다 투자해도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좀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실현 가능성 있는 공약들이 좀 우리 국민들이 가려내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일자리 정책을 저희가 만들었다 이 말씀을 좀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만할까요? 다른 후보님들이 지금 토론회 준비로 일정이 하나도 없으신데 우리 이재명 후보님은 오늘 참 바쁜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많이 참여를 안 하셨는데 또 오늘 현안도 많으니까요. 꼭 일자리 정책 아니래도 몇 분만이라도 이렇게 현안 관련해서 뭐 사드 관련한 중국의 경제 제재라든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MBN 추성남 기자입니다. 중국이 한국 여행 다 취소하고 있고요. 네. 제주도 같은 경우도 지금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면 우리 여행 산업에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시장님 입장은 사실은 사드 배치 반대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더 큰 어떤 불이익이라든가 산업의 침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해법을 좀 제시해 주시죠. 첫 단추가 잘못 깨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생기는 문제를 두 번째 단추를 깨면서 시정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즉 봉합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우리는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약소국가임이 분명하고 이 강국들에 둘러싸인 약소국가가 지켜야 될 대원칙이 자주적 균형 외교입니다.
어느 강대국에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유리하게 만들어서도 안 되고 우리가 그 강대국들의 분쟁에 자이든 타이든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드는 아시다시피 한미일 군사동맹을 통해서 중국의 해양 진출을 봉쇄하고 중국의 내륙을 안방을 들여다보는 용도의 미국의 군사 전략상 이익을 위한 게 분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직접 얘기했죠. 이건 MD의 일부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의 일부다. 대한민국 정부는 계속 부인했지만 이걸 추진하는 미국 대통령이 직접 공개적으로 발언했습니다. 한반도의 안보에 실제로 사드가 도움이 되면 사드 할아버지라도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죠. 근데 이 사드는 한반도 안보에 오히려 장애가 되고 한반도를 그야말로 강대국의 이해가 충돌하는 전쟁터로 만들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지금은 북한의 오히려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 억제를 위한 국제 공조를 무너뜨려서 북한한테 안보상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반사적 이익을. 그렇기 때문에 안보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통일과 평화라는 측면에서나 이 안보는 사드는 그야말로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해악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중국을 설득해서 이거 좀 참아주세요. 인내를 요구하거나 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도 과도한 경제 제재가 과도해서 좀 자중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 자신들 국익을 위해서 한반도에 미국을 위해 설치한 사드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우리가 비록 어렵더라도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 분명합니다. 사드 배치는 철회되는 것이 맞고 그게 미국과 합의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또 미국이 계속 강행할 경우 우리 정부가 그걸 견뎌낼 힘이 있겠느냐. 이미 정해진 미국과의 관계를 위해서라도 그냥 유지하자. 이런 입장을 가진 국가 지도자라면 사실 국가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가 지도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하기 어려운 일들을 해 나가기 위해서 없는 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죠. 어려운 일을 해결하라고 국가 지도자를 뽑고 권력을 주고 예산을 주고 예우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못하겠다. 미국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뜻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자세로는 대한민국의 현재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무리 어려워도 미국도 국제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합니다. 폴란드에서도 실제로 사드 배치를 하려다가 철회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국익에 맞춰서 국가 지도자가 된다면 또는 되려는 사람은 용기와 결단과 강단을 가지고 국익 중심의 판단을 해야 된다. 결론은 사드는 철회돼야 된다. 그게 유일한 길이고 해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다른 네. 질문이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 OBS 오민나입니다. 네. 저 앞에서 살짝 말씀을 하셨지만 그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50만 개 일자리를 어떻게 만드실 수 있는 건지 그 메커니즘을 좀 쉽게 다시 네, 한번 설명 그렇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술 혁신에 따라서 산업혁명에 따라서 생산량이 증대되면 일자리는 원래 체계적으로 줄어듭니다. 근데 우리 인류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그 문제를 극복해왔죠.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라고 하는 게 대세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 5일 근무에 주 40시간만 기본 노동시간으로 하고 가능하면 초과근로를 하지 않는다. 새로 뽑는다. 대신에 초과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50% 임금을 더 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쌍방이 합의해도 절대로 52시간 이상은 하지 마라. 그럴 경우 지금부터 형사처벌을 가한다.
라고 우리가 법으로 만들어놨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52시간 이상 불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일하는 노동자가 354만 명에다가 그 사람들이 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하고 있는 시간을 52시간까지 최대 허용 근로시간까지 일하는 사람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33만 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불법 노동시간을 철저하게 금지하기만 해도 33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현실적으로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1.5배 초과 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 통계적으로 보면 0.8배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기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통상임금 계산을 희한하게 하는 거죠. 기본급은 적게 하고 상여금을 많이 만든 다음에 상여금은 1.5배 계산에 분모해서 빼는 거죠. 근데 이게 불법입니다.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넣어서 초과 근로수당 계산해야 된다는 게 노동법인데 노동부는 반대로 해서 그래가지고 초과 근로수당 계산할 때 그거를 분모해서 다 빼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들은 초과 근로를 시키는 게 새로 뽑아서 상여금을 주는 것보다 기본급의 1.5배를 주게 되니까 훨씬 쌉니다. 그래서 실제 계산하니까 0.8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계속 초과 근로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법대로 초과 근로 기본적으로 40시간만 일하게 하고 초과 근로 할 때는 50% 임금을 더 주라. 그걸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는 법의 이념이 관철되게 하면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늘겠죠. 사업자들 입장에서도 1.5배 주고 연장 근로 시키느니 새로운 사람을 계속적 업무를 하면 뽑는 게 낫지요. 그래서 거기서 생겨나는 일자리가 최대치가 269만 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40시간만 일하게 하고 철저하게 40시간만 일하게 하면 현재 상태로 269만 개 명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그걸 우리가 269만 개라고 얘기할 수 없고 이론적인 거니까 제가 최소한으로 잡은 거예요. 50만 개 정도는 만들 수 있다. 불법 노동을 철저히 규제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30만 개 이상. 25만 개라도 상관없죠. 그리고 1.5배 초과 근로수당을 철저하게 지급하면 근로감독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노동경찰로 이름을 바꿔서 모든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다 철저하게 체크하면 제대로 지켜지겠죠. 그냥 어쩔 수 없이 슬쩍 일해주는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될 경우에는 50만 개는 넘는다. 우리 기자분들도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신고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많이 하는데. 근데 이거를 노동경찰이 다 직권조사라고 실시간으로 다 뭐 이렇게 주요한데 다 뒤지고 뭐 이렇게 할 경우는 어떡하겠어요? 너무 길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50만 정도는 최하로 기본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네. 우리 정성호 센터장께서 이재명 후보는 말이 너무 많다 지적을 하시는데 저는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설명이 충분히 되셨나요? 다 알면서 물어보신 거예요, 사실은. 제가 압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약속은 지킵니다. 네, 약속은 지킵니다. 이거 한 번 해야지. 약속은 지킵니다. 자, 약속은 지킵니다. 할 수 있는 약속만 합니다. 이재명. 다시 할까요? 예. 좋은 일자리 창출하고 이재명은 합니다. 해서 이재명은 합니다만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 이재명은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우리 말한 건 다 지켜요. 같은 동네에서 도와드리고 있는 분당을 김병욱입니다. 우리 성남시는 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미 창업과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성과가 우리 이번에 대통령 선거 때도 많이 반영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수원팔달의 김영진 의원입니다. 예, 막상 사회를 맡고 있는 제가 소개를 안 드렸네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재윤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의 주인공 이재명 후보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입니다. 우리는 이깁니다. 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이재명 후보님께서 공약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자리 정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점을 좀 분명한 노동시장 이중화 또 노동시장의 악화는 사실 해결을 해야 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과제이지만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참으로 많습니다. 문제는 정책 당국의 의지입니다. 우리 사회의 실업자가 현재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실제 실업을 그야말로 취업 자체를 포기한 사람까지 합치면 훨씬 많겠지만 일단 100만 개 정도의 일자리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면 상당 정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공공 부문에서 좋은 일자리를 최하 30만 개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100만 개, 200만 개가 아니라 30만 개 이상으로 최소한으로 잡았지만 반드시 지킬 약속을 드리는 겁니다. 30만의 일자리는 주로 젊은이들이 가질 수 있는 일자리로 구성했습니다. 예. 재벌 노동 쪽. 네, 같이 하시죠. 네. 교수님 오른쪽으로 오시죠. 왜냐면 이따 요 진행을 좀 해야 돼서. 네. 네. 자, 진행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재명 후보님의 일자리 정책 공약 발표 시간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이 실패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온 나라가 일자리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일자리 위기가 민생의 위기로 연결이 되고 있고 가계가 거의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님의 일자리 정책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민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분들부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마이크를 직접 들고 직접 소개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재명 시장 후보님은 제일 나중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천대 이해한주교수입니다. 전체적으로 정책 전체를 튜닝하고 조절하는 역할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명지대학교 김호균입니다. 주로 경제정책, 일자리 정책 관련해서 자문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국민서비스센터 신부름꾼 센터장인 정성호 의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재명 시장과 함께하는 성북갑 유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 시장님과 다르게 하고 가겠습니다. 이재명은 할 수 없는 약속을 하진 않습니다. 이재명은 말한 것은 꼭 지킵니다. 일자리 정책도 마찬가지로 황금빛 미래를 약속하는 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실제로 실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것은 실제로 반드시 실행할 수 있는 것, 또 반드시 책임질 것만으로 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일자리의 양과 질이 체계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소수의 좋은 일자리 25%와 나쁜 일자리 75%가 상호 대립하는 단절되어 있는 그야말로 1부 리그, 2부 리그가 우리 노동시장의 현실입니다.